예, 안녕하십니까. 필사의 필사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이선입니다. 오늘 2월 8일, 오늘 벌써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예, 오랜만에 하루에 4번을 찍는 날이네요. 촬영을 하루에 4번을 하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자, 이번 시간은 말씀드렸던 대로 유전자 지배 사회를 오디오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디오북을 앞으로는 이 책을 읽고 나서 하면서 생각이 난 건데, 앞으로는 좀 검증된 책, 좀 제가 좀 다시 한번 읽고 싶다 하는 그런 책을 골라서 오디오북을 할 생각입니다. 예, 그래서 찾아보고 있는데요. 어떤 게 될지는 대충 뭐 생각나는 것도 있긴 있는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디오북이니까 카메라를 가까이 놓고 오디오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제가 약간 비평을 하면서 읽고 있습니다.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장 경제, 자본주의 세상의 번식 경쟁. 제목부터가 살벌합니다. 신고전학파 경제학의 생물학적 해석. 신고전학파라고 하는 거는 신자유주의 학파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자, 2장에서 인종의 생물학적 차이를 부정하는 연구를 발표한 것으로 소개된 리처드 리원티는 실은 저명한 진화론적 유전학자로서 특히 과학이 사회의 구조적 불평등을 정당화하는 데 사용되는 것에 반대하며 많은 목소리를 낸 혁명적 사회주의자이기도 했다. 예, 2장에서 소개했던 인종의 생물학적 차이가 간단히 다시 말씀드리면, 백인, 흑인, 황인종이 각각의 생물학적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예, 제가 알기로는 백인은 저쪽 유럽, 중동 유럽 지역에 이제 아프리카를 막 탈출을 한 호모사피엔스 중에 아프리카에서 탈출한 6만 년 전인가요? 30만 년 전인가? 아무튼 뭐 그 한 집단이 저쪽 유럽 쪽으로 올라갔고, 황인종 같은 경우는 이제 아시아 대륙을 해안길을 따라서, 예전에는 그 말씀드렸던 게 우리나라 서해 그리고 인도네시아, 호주가 육상으로 쭉 연결돼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황인종이 갈라져 있었고, 흑인은 그 아프리카에 남아서 이렇게 분화가 됐는데, 여기서 좀 백인들 중에 특이할 만한 점이, 백인은 백인의 호모사피엔스는 네안데르탈인과 교류를 한 걸로 연구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네안데르탈인이 등치도 크고, 그런데 유럽 쪽에서 자리 잡고 있던 인종인데 등치도 크고, 우리나라 크긴 한데 그 호모사피엔스와의 경쟁에서 패배해서 멸종된 종인데, 그 호모사피엔스와 교류를 했다겠죠. 그래서 뭐랄까, 그 관계를 맺어서
호모사피엔스와 네안데르탈인 간의 자손도 생기고 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거에로 인한 차이가 또 있을 거라고 저는 짐작이 되는데 이거에 대한 책을 읽어본 적이 없어서 제가 어떻게 말씀드리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네,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드워드 윌슨을 비롯한 학자들이 포괄 적합도 이론을 기반으로 사회 행동을 유전자의 작용으로 설명하는 사회 생물학을 유행시키고 있을 때 루원틴은 생물학의 변증법을 도입하는 시도를 통해 유전학적 결정론과 환원주의를 반박하고자 했다. 이렇게 마르크스주의 유전학자로서 사회주의적 생물학 이론을 발전시키기도 했지만 그러한 그도 왜 록펠러와 같은 석유왕의 자녀들은 은행가가 되는데 석유 노동자들은 은행에서 빚을 지게 되는가와 같은 문제를 생물학적으로 설명하지는 못했다. 그래요. 이번 장에서는 루원틴이 하지 못했던 작업, 즉 오늘날의 경제 현상을 유전학과 진화론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재밌겠네요. 네. 왜 그런지 재밌는 점이 마르크스주의가 이게 사회주의적 생물학 이론이라는 게 또 있네요. 이렇게 또 그렇게 또 적용이 되는 모양이죠. 예. 18세기와 19세기의 산업혁명이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애덤 스미스, 데이비드 리카로, 카렐 마르크스와 같은 걸출한 학자들이 자본주의 경제학의 토대를 놓는 근본적인 사상들을 세상에 내놓았다.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과 데이비드 리카도의 정치 경제학과 과세의 원리에 대하여는 이들을 고전학파 경제학의 창시자의 반열에 올려놓았다. 예, 지난 1000년간 인류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책으로 꼽히는 카렐 마르크스 자본론은 이들 고전 경제학을 확대하고 발전시킨 것으로 평가된다. 이 위대한 경제학자들은 모두 자본가, 노동자, 지주라는 계급을 상정하고 경제학적 가치란 오직 노동을 통해서만 발생한다는 노동 가치설에 입각해 그들의 이론을 전개했다. 데이비드 리카도의 책 제목에 있는 정치 경제학이란 단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당시만 해도 경제학에서 다른 계급 간의 상호작용, 즉 정치가 핵심적인 요소였다. 그러나 그 뒤를 이어 신고전학파로 불리며 지금도 학계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이들은 완전히 다른 형태의 경제학을 전개한다. 신고전학파 경제학의 이론적 토대를 제공한 것으로 평가되는 경제학자 중 한 명인 레옹 발라는 과학이 갖는 특성이란 어떤 결과에 대해서도 완벽하게 무차별하고 순수한 진리만을 추구하는 것이라며 경제학이 그런 면에서 진정한 과학임을 보이고자 했다. 윌리엄 제본스는 경제학이 과학이라면 그것은 수학적인 것이어야 하며 경제학에도 법칙이 있기에 자연과학과 마찬가지로 정밀한 과학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신고전학파 학자들이 이러한 과학적 경제학을 위한 도구로 개발한 것이 한계 효용이란 개념이다. 여기서 한계란 제한이 아니라 차이를 뜻한다. 즉 한계 효용이란 소비자가 재화 한 단위를 추가로 소비할 때 더해지는 주관적인 만족감이다. 이 추가 만족감, 즉 한계 효용은 소비의 양이 늘어날수록 점점 감소한다.
맛있는 음식이 담긴 첫 번째 접시가 주는 만족감은 매우 크겠지만 두 접시, 세 접시로 갈수록 만족감은 점점 낮아지고 나중엔 오히려 먹기조차 고통스러워진다. 이를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라고 한다. 희소성 또한 한계 효용에 영향을 준다. 애덤 스미스가 제기한 스미스의 역설은 왜 생존에 꼭 필요한 물값은 공짜에 가까운데 생존과 무관한 다이아몬드는 비싼가 하는 것이었다. 한계 효용 학파는 다이아몬드의 희소성 때문에 한계 효용이 크고 따라서 가격이 높게 형성된다고 설명한다. 그러니까요, 정작 중요한 거, 정말 중요한 거, 물, 공기 같은 거는 값어치가 아주 낮거나 낮습니다. 네, 그런데 쓸데없는 살아가는데 쓸데없는 금, 다이아몬드 이런 보석 같은 거는 아주 값어치가 높죠. 역설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막상 숨 한 모금이 모자라서 아니면 물 한 컵이 모자라서 죽을 정도가 됐을 때 물이나 공기가 없다면 이 세상 모든 다이아몬드를 줘도 살 수 없을 텐데요. 효용 이론의 발달에서 가장 영향력 있었던 학자를 한 사람만 꼽으라고 하면 신고전학파의 창시자라고 평가되는 엘프리드 마셜일 것이다. 윌리엄 제번스가 강조했던 바로 그 수학을 전공한 경제학자로서 엘프리드 마셜은 미분을 사용해서 한 변수의 작은 변화량이 다른 변수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를 분석하는 방법으로 경제학의 방향을 재설정했다. 미분으로 분석할 수 있는 예컨대 소비에 따른 효용이나 수요와 공급에 따른 가격의 변화를 나타내는 연속적인 곡선에 따라 균형을 향해 움직이는 궤적이 그의 이론에서 핵심이었다. 자연적인 가격 결정을 방해하는 예컨대 독점이나 정부의 개입 같은 요인들이 없는 완전 경쟁 상태라면 경제 시스템은 자연적으로 균형의 상태로 진화해 나가게끔 되어 있고 그 균형 상태란 모든 사람이 자신의 값어치에 따라 소비자로서 얻게 되는 효용과 생산자로서 얻게 되는 수익이 극대화되는 점이라는 것이다. 마샬은 이렇게 균형을 향해 가는 진화적 속성을 강조하고자 자신의 저서 경제학 원리 서두에 자연은 비약하지 않는다라는 라틴어 경구를 넣었는데 이는 다윈이 종의 기원에서 생명의 진화 과정이 점진적 변화라는 것을 의미하기 위해 사용한 구절이다. 그러나 생물학적 진화는 무작위로 일어난 변이들 가운데 일부가 다음 세대로 전해지며 일어나는 방향성 없는 변화이지 한 세대 내에서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이 경제학 얘기를 좀 길게 넣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뭐 별로 할 말이 없는데 더 읽어보겠습니다. 진화 개념의 잘못된 차용보다 더욱 심각한 오류는 경제학적 경쟁이 아닌 생물학적 경쟁이라는 변수가 빠져 있다는 점이다. 한계 효용 이론에서는 생산자 혹은 공급자 간에 이루어지는 완전 경쟁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그런데 생물학적 개체들은 생산자가 아니라 소비자다. 이들의 기본적인 속성은 생산이 아니라 생존과 번식을 위한 자원의 소비에 있다. 그렇죠. 생물들이 뭐 생산해내는 게 뭐 자손들도 생산해내긴 하죠. 네. 근데 글쎄요.
생산자가 아니라 소비자다. 이렇게 단정할 게 아니고 생산자의 역할보다 소비자의 역할이 더 크다, 이 정도로 얘기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생산자이기도 하지요. 애들도 생산하고 똥도 생산하고 오줌도 생산하고 숨 들이마시고 내쉬고 생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두 만들기도 하잖아요. 사람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생산자이기도 하죠. 간혹 식물을 생산자로 비유하기도 하지만 식물은 스스로의 생존과 번식을 위한 것 외에는 어떠한 부가적인 가치도 만들어내지 않으므로 경제학적 생산자로 볼 수 없다. 단지 동물에게 강제로 소비당하는 것뿐이다. 또한 한계 효용 이론에서는 소비자가 주변 환경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 자유로운 의사결정 단위로서 자신의 한계 효용이 0에 이르면 소비를 멈추는 합리적이고도 독립적인 개인이라고 가정한다. 하지만 생물학적 소비자들은 결코 이렇게 행동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들은 무한한 번식 욕구와 경쟁 심리를 지닌 비합리적인, 생물학적으로는 지극히 합리적이지만 사회적 개체들이다. 이분은 대체로 제 맨 첫 시간에도 말씀했지만 자기가 주장하는 바에 대한 신념이 대단히 강한 것 같은데 단정적으로 말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단정을 그대로 수용하게 되면 만약 이 사람이 하는 말에 오류가 있더라도 지적하기가 힘들고 실제 오류가 있으면 굉장히 큰 피해를 보게 됩니다. 이 정보를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으로서는 그렇습니다. 가령 매일 제공되는 세 번째 접시의 음식이 자신이 소비하기에는 한계 효용이 너무 낮다고 하면 거기서 소비를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많이 번식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생물학적 소비자들이다. 매일 5접시를 얻을 수 있다면 짝짓기 횟수와 자식의 수를 더 늘릴 것이다. 현대인으로서는 음식이 담긴 접시를 다른 소비재로 치환해 생각하면 이해가 쉬울 것이다. 예를 들어 독립적인 개인으로서는 2개의 다이아몬드에 만족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이웃이 가진 다이아몬드 개수를 보고 나면 세 번째 다이아몬드의 한계 효용이 갑자기 크게 증가할 것이다. 당연하죠. 한마디로 생물학적 소비자의 한계 효용은 체감되지 않는다. 코넬 대학교 경제학 및 경영학 교수인 로버트 프랭크는 인간의 경제 행동의 핵심이 바로 상대성에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거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경제 행동의 핵심이 상대성이 있다. 그렇게 할 수 경제? 글쎄요. 상대성보다 절대적이지 않을까요? 경제활동? 상대성도 대단히 크게 작용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의식주 같은 건 없으면 안 되니까, 절대적인 거니까. 의식주가 경제의 기본이라고 한다면 말이죠. 자, 예를 들어 사람들은 옆 사람들이 연간 10억 원을 벌 때 자신이 5억을 버는 것보다는 주변 사람들이 평균 1억 원을 벌 때 3억 원을 버는 환경을 더 만족스럽게 생각한다. 이건 그런 것 같아요. 상당히 사람들은 상대적인 감각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올림픽. 근데 이 예에서 얘는 좀 약간 뭐랄까 다른 방향의 예고 다른 또 예를 들자면 완전히 없는 데서는 그냥 의식주 이것만 해결하면
이걸조차도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라면 좀 달라지겠죠. 자기가 죽게 생겼는데 남들이 어떻게 살건 말건 걱정할 여유가 있을까요? 그런 거죠. 올림픽 참가 선수들의 정서적 반응 연구해보면 은메달을 딴 선수들은 금메달과 비교해 실망하고 낙담하는 경우가 많은데 반해 동메달리스트는 오히려 메달을 따지 못한 선수들과 비교해 더 행복하다고 느낀다. 예, 이 얘기는 뭐 잘 알고 있죠. 유명한 얘기예요. 프랭크 교수의 비유대로 우리는 큰 연못의 작은 물고기일 때보다 작은 연못의 큰 물고기일 때 더 행복하다. 이것도 근데 다시 말하면 살아 있어서 행복한 거죠. 예, 기본적으로 뭐보다 더 크고 더 많고 이래서 행복하기 이전에 살아 있기 때문에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것이죠. 네. 값비싼 신호의 경제학, 이러한 경제학적 경쟁 심리에도 진화적 요소가 빠질 수 없다. 모든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절체절명의 화두는 생존과 번식이고, 질환장에서는 생존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진화가 개발한 전략이 혐오라는 것을 논의했다. 그런데 생존이란 번식 시점까지 살아있느냐 살아있지 못하느냐, 즉 0과 1의 이분체계인 반면 번식은 많이 낳으면 낳을수록 좋은 다다익선 체계이며 주변의 경쟁자들에 비해 수치적으로 더 많이 낳는지가 중요한 비교 우위의 체계다. 따라서 가장 치열한 전쟁은 바로 번식을 두고 일어난다. 어찌 보면 생존 투쟁은 결국 번식 경쟁을 위한 전초전일 뿐이다. 예를 들어 1장에서 살펴본 브루스 효과가 발생하는 이유는 강한 수컷이 다른 수컷의 새끼를 죽이고 암컷을 차지하는 일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랑구르 원숭이의 유아 살해 행동이 처음 보고되어 충격을 준 이후로 다양한 포유류에 대한 관찰을 통해 이것이 광범위한 현상이라는 것이 확실해졌다. 또돌이 수사자는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다가 무리를 지배하고 있는 수컷을 몰아내는 데 성공하면 새끼 사자들을 전부 몰살시킨 후 빼앗은 암컷들과 하루에도 수십 번씩 교미한다. 유아 살해까지는 아니지만 코끼리 물범의 경우에도 암컷의 5배가 넘는 체중을 지닌 수컷들은 짝짓기 처리되면 어느 한쪽이 피를 흘리거나 쓰러질 때까지 몇 시간씩 격렬하게 싸우며 승자가 100마리에 가까운 암컷을 거의 혼자 차지한다. 왜 그러는 걸까요? 진화적으로 유전자의 입장으로 봤을 때 50대 50 둘이 50대 50을 나누는 게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니까 근데 이게 이 유전자 지배 사회라는 그 이론에 의하면 유전자가 다 시켰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래요. 인간 사회에서도 번식 경쟁이 분쟁과 전쟁의 중요한 원인이라는 것이 알려진 데는 미국의 저명한 인류학자 나폴레옹 샤뇽의 영향이 컸다. 그가 브라질과 베네수엘라의 야노마모족과 지내며 기록한 유명한 민족지 야노마모에 의하면 이 부족에서 여성은 하나의 비싼 상품이며 여자를 살 수 있는 자원이 되는 열매 하나를 놓고도 폭력이 동반되는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는 탓에 40세쯤 되면 부족의 3분의 2가 살인으로 가까운 친척을 잃는다. 사이언스 논문을 비롯한 여러 연구들을 통해 샤뇽은
야노마모족의 분쟁과 전쟁이 주로 번식의 기회와 관련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마을끼리 전쟁이 벌어지면 여자들은 어김없이 강간을 당하거나 결혼을 빌미로 납치를 당하고, 마을 내에서 폭력적인 분쟁이 벌어지는 경우에도 그 원인은 주로 간통이었다. 샤뇽은 진화론적 관점을 인류학 연구에 도입한 최초의 인류학자 중 한 사람인데, 그런 만큼 그의 주장은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문명과 전쟁에서 아자가트는 이러한 논란에 대해 여러 자료들을 바탕으로 샤뇽의 관점을 지지한다. 특히 다른 여러 수렵채집 사회에 관한 자료를 제시하며 일부 다처와 같은 사회적 제도나 일장에서 언급한 여아 사례로 인한 성비의 불균형, 즉 여자의 수에 비해 남자의 수가 과도하게 많은 상황이 남자들 간의 이러한 번식 경쟁을 더욱 부추겼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암컷을 차지하기 위한 싸움은 이러한 직접적인 무력 경쟁 말고도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동물의 세계에서는 거의 예외 없이 수컷은 크고 화려하며 노래를 하고 춤을 춘다. 새들의 지적인 수사자의 갈기, 길고 화려한 수컷 공작의 꼬리, 수사슴의 크고 아름다운 뿔, 마치 화장이라도 한 듯 적색, 청색, 백색이 화려하게 어우러진 맨드릴의 얼굴 등이 그런 예들이다. 특히 새들의 돋보이는 화려한 색, 이동을 어렵게 만드는 공작의 꼬리나 사슴의 뿔, 그리고 포식자를 만나도 도망가지 않고 제자리에서 팔짝팔짝 뛰는 톰슨 가젤의 대담한 행동 등은 생존에 불리한 조건에서도 살아남을 만큼 건강하다는 것을 강구하는 과시 행동이다. 이런 행동은 이스라엘의 동물 생태학자 아모츠 자하비 교수가 제안한 핸디캡 이론에 기반해 값비싼 신호라고 불리는데, 이는 진화 생물학에서 널리 입증되어 있다. 과도한 과시 경쟁으로 3.5m나 되는 큰 뿔을 가지게 된 아일리시 엘크는 생활 환경이 숲으로 덮여가면서 생존에 심각한 문제를 겪다가 결국 멸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찰스 다윈은 1859년에 출간된 종의기원에서 자연 선택 이론을 내놓았는데, 주로 수컷들이 시연하는 이러한 형질이나 행동이 생존과는 무관하거나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점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있었다. 이후 1871년 인간의 유래와 성선택을 펴내면서 번식 경쟁의 개념으로 이 문제를 훌륭하게 해결할 수 있었고, 현재 성선택 이론은 진화 생물학의 핵심적인 이론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그런데 이 책의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다윈이 가지고 있던 의문 중에서 큰 부분은 인간의 유래와 관련된 것이었다. 인간에게서만 보이는 높은 지능, 복잡한 마음과 자의식, 예술행위, 고도화된 언어 등이 생존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없었기 때문이다. 다윈의 이론에 따르면 새들의 노래, 공작의 꼬리, 가젤의 행동, 물범의 덩치처럼 성선택은 각각의 종마다 모두 다르게 발산해서 진화하므로 이러한 인간 고유의 자질들 역시 애초에 번식 경쟁에서의 역할에서 유래되었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인류의 조상들이 번식 경쟁 속에서 벌인 과시적 행동의 한 가지 좋은 예가 남자들의 사냥이다. 현존하는 수렵채집 사회는 인류 조상들의 행동 양식을 알 수 있는 좋은 모델인데, 인류학자들의 관찰에 의하면 어떤 수렵채집 사회에서든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과제는 누구와 결혼하는가와 식량을 어떻게 배분하는가이다. 그런데 식량 배분의 문제에서 두드러지게 관찰되는 양상이 하나 있다.
바로 남성들은 큰 짐승을 사냥하려는 경향이 있고, 이렇게 큰 사냥감을 얻으면 자기 가족뿐만 아니라 집단 구성원들 모두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준다는 것이다. 통계치를 보면 훌륭한 사냥꾼의 가족이 다른 가족보다 고기를 더 많이 받는 것도 아니고, 따라서 이들 사냥꾼의 죽음이나 이혼이 아이들의 생존에도 영향을 주지 않았다. 이런 이유로 인류학자들은 위험을 감수해 가면서까지 큰 동물을 사냥하고 나누어주는 남자들의 행동을 값비싼 신호로 설명한다. 그렇군요. 이것이 바로 누구와 결혼할 수 있는가, 즉 번식의 문제와 직결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파라과이의 아체족과 탄자니아의 하드자족에 대한 관찰 결과를 보면 뛰어난 사냥꾼이라는 평판이 있는 남성일수록 혼인 대상으로 더 인기가 많은 여성과 결혼하는 경우가 많고, 나이대별 생식 성공률도 높게 나타난다. 특히 훌륭한 사냥꾼일수록 여자들이 아기를 임신한 시점에 남편과의 관계를 가졌던 상대로 지목할 가능성이 높았으며, 나이든 남자들의 경우는 젊은 여자와 결혼한 경우가 많았는데, 이는 두 번째 가정을 꾸렸음을 암시한다. 무엇보다 남자들 스스로도 사냥 능력이 이 여자들과의 관계에서 성공하기 위해 필요한 자질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다시 말해서 위험을 감수해 가면서까지 사냥하고, 자기 목숨 걸고 사냥하고, 그런 것이 좀 더 많은 여성을 만나서 번식을 하기 위한 거다. 이걸 현대의 사회에 적용을 해보면, 이 사람들이 돈 많이 벌겠다고 고생하고, 뭐 공부 열심히 하고, 뭐 좋은 직업 갖고 목숨 걸고 하잖아요. 그런 것도 다 좋은 여자 만나서 결혼하고, 또 돈 더 많이 벌고 이제 나중에 늙어서 또 젊은 여자한테 직접 아니 나쁘게 말하면 되지. 여자와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기회를 넓히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다, 뭐 이런 얘기네요. 사실 남자들이 번식량을 높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일부 다처를 통하는 것이다. 그렇죠. 하지만 수렵 채집 사회에서는 식량의 공급이 불안정하고 저장하는 방법도 마땅치 않았기 때문에 본격적인 일부 다처보다는 앞서 말한 것과 같이 생식 능력이 더 좋은 상대를 차지하거나 혼의 장사를 통한 방법을 모색했을 것이다. 그러나 약 1만 년 전부터 신석기 혁명이 시작되고 농경사회로 접어들면서 해결책은 더욱 단순해졌다. 안정적인 식량의 축적과 신분사회의 시작은 본격적인 일부 다처를 가능하게 했을 것이다. 역사적으로 알려진 인간사회의 대다수는 일부 다처제를 유지했거나 여전히 허용하고 있다. 유전학적으로 볼 때도 이것이 입증된다. 즉 지리적으로 다양한 인구 집단의 유전체에서 X염색체와 상염색체에서 나타나는 유전 변이의 다양성을 조사해보면 X염색체에서의 변이가 상대적으로 높게 난다는 것을 통해 인류의 역사에서 일부 다처가 지배적인 생식 형태였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막강한 권력을 가진 자들이 수많은 아내를 가졌다는 것은 역사적 기록으로도 잘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 아시아나 유럽에 거주하는 현대인들의 Y 염색체를 조사해보면 징기스칸이나 청나라 태조, 아일랜드 왕조의 혈통 등 권력자들이 남긴 유전학적 발자취가 얼마나 퍼져 있는지를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수백 명의 자식을 낳았다고 알려진 칭기스칸의 DNA는 불과 1천여 년 전
불과 1천여 년, 즉 30여 세대 만에 무려 1600만 명의 남성에게 전해진 것으로 파악된다. 이 징기스칸의 유전자는 대성공했네요. 그래서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자신과 부양가족의 한계 효용 이상으로 더 많은 사냥을 했던 것이 과시적 소비의 원시적 형태였다면 농경사회로 접어든 이후로는 자연적으로 가용한 자원에만 의존하지 않는 경제학적 노동과 생산이 이루어졌을 것이고, 거기서 비롯된 잉여 가치의 획득을 통해 본격적인 과시적 소비와 신분 향상의 추구가 시작되었을 것이다. 권력자들이 누렸던 온갖 장신물과 사치스러운 생활이 이를 잘 보여준다. 왕이나 귀족들이 입었던 휘황찬란하고 거추장스러운 의복은 입고 벗고 세탁하는데도 많은 하인이나 신하가 필요했을 텐데, 이는 공작의 꼴이나 사슴의 뿔과 같은 값비싼 신호를 연상시킨다. 근대 사회로 내려와 보면 1899년에 출간된 고전 유한 계급론에서 소스타인 베블런이 낱낱이 파헤친 미국 사회에서의 과시적 소비 행태가 있다. 여기서 유한이란 여가 활동을 할 수 있는 한가로움이 있다는 뜻이다. 베블런은 무언가를 소유하고 여가를 즐기는 것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남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소비와 유흥의 궁극적인 동기라는 점을 예리하게 지적하며 이를 과시적 소비라고 불렀다. 그의 이름에서 유래한 베블런 효과는 가격이 상승하면 오히려 수요가 증가하는 현상을 가리킨다. 베블런 효과가 이거군요. 하긴 뭐 과시하려고 취미를 갖는 경우가 많죠. 대표적으로 골프 같은 거 그렇지 않나요? 골프 아니면 뭐 좋은 차, 뭐 보석, 비싼 옷, 뭐 이런 거. 이 책에서 흥미로운 점은 유한 계급의 기원에 대해 논의하는 부분인데, 여기서 베블런은 원시시대 남자들의 사냥이 주로 여자들이 담당했던 비천한 노동과 달리 명예로운 활동으로 간주되었다는 점과 윤리적 심의 과시를 뜻하는 이 명예로움이 여성들을 소유물로 다루기 시작하면서 생긴 약탈 문화의 시작과 맞물려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그러게요. 사냥 실력 키워서 싸움 잘하게 되면 그걸로 이제 그 실력으로 다른 부족을 쳤겠죠. 쳐서 여자를 뺏어왔다 이거겠죠. 다윈의 성선택 이론이 본격적으로 연구되기도 전에 베블런은 근대 사회의 유한 계급의 과시적 행위들이 원시시대에 사냥으로 시연되었던 값비싼 신화에서 유래했다는 점을 추론해낸 것이다. 요한 하우징아는 그의 책 호모 루덴스에서 놀이야말로 인간의 본질이며 모든 문화의 출발점이라는 주장을 펼친다. 그가 말하는 진정한 놀이란 그 자체가 목적이 되는 순수히 자유로운 행위다. 그러나 호모사피엔스의 치열한 번식 경쟁은 놀이조차 값비싼 신호로 변질시켰다. 잘 노는 것이 부와 능력을 드러내는 상징이 된 것이다. 심지어 잘 노는 것을 과시하는 행위만으로도 엄청난 돈벌이가 되는 것이 오늘날의 프로스포츠와 연예 대중예술의 세계다. 이렇게 호모 루덴스는 자신의 번식 경쟁력을 과시하는 도구로서의 유희를 즐기는 호모사피엔스의 유한 계급을 진화하고 말았다. 호모사피엔스의
유한 계급으로 진화하고 말았다. 호모 루덴스가 호모 사피엔스의 유한 계급으로 진화하고 말았다. 게다가 많은 호모 루덴스들은 오직 자기의 인생을 최대한 즐기는 것만을 지상 과제로 삼으며 자식도 낳지 않는다. 이들의 과시적 여가와 소비 행위는 실은 번식을 위한 유전자들의 욕구의 발현인데 실제로 번식은 하지 않으면서 번식을 목표로 발동되는 가열한 경쟁 심리에 쫓겨 발버둥치는 괴상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 갑자기 재밌는 얘기를 하네요. 로버트 프랭크는 경쟁의 종말에서 지금부터 100년 뒤 경제학자들에게 경제학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물어보면 대다수가 찰스 다윈이라고 대답할 것이다 라고 말한다. 신고전학파의 자유시장 신봉자들은 오늘날의 경제학자들에게 경제학의 아버지로 꼽는 애덤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 개념을 도용해 각 개인이 자신의 이득을 자유롭게 추구할 때 사회 전체에도 최선의 결과가 주어지는 균형 상태에 도달한다고 주장하지만 다윈의 진화론적 체계에서는 생물학적 소비자들의 한계가 없는 한계 효용으로 인해 아일리시엘크와 같이 종 전체가 다 함께 몰락하는 일도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 이렇게 지금까지 얘기하는 이 논리를 쭉 따라가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어요. 경제학자 프레드 아일리시 엘크가 아까 전에 그 뿔이 이렇게 너무 화려했는데 자기 주변 환경이 숲으로 변하는 바람에 멸종한 그 종을 얘기한 거죠. 경제학자 프레드 허시가 정의한 지위제, 즉 주로 생존을 목적으로 갖는 물질제와는 달리 지위제, 즉 그 상품을 소비함으로써 얻게 되는 혹은 그렇다고 믿어지는 사회적 지위가 더 중요한 재화가 바로 이 같은 값비싼 과시의 군비 경쟁의 대상이라고 프랭크 교수는 지적한다. 과시와 지위 향상 욕망이 성선택에서 비롯된다고 해서 이것이 남자들에게만 발현되는 것은 아니다. 값비싼 신호를 만드는 유전자 Y 염색체에만 존재하지는 않을 것이고 다만 생리학적인 번식 욕구와 상호작용해 작동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남자들이 딸에게서 물려주는 값비싼 신호 유전자는 남성적 생리학 특성과 맞물리지 않으므로 상대적으로 약하거나 다른 양상으로 작용할 것이고 딸이 결혼해서 아들을 낳게 되면 다시 할아버지와 비슷하게 발현될 것이다. 마찬가지로 값비싼 신호를 감지하는 유전자들은 남자보다는 여자에게서 여성적 생리학 특성과 함께 더 강하게 발현되겠지만 이것이 아들에게 유전되면 상대적으로 약하거나 다른 양상으로 작용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남녀를 불문하고 값비싼 신호를 만들어내고 그것을 감지해내는 유전자의 기능은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현대사회의 여러 문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모르겠습니다. 자, 간섭과 착취를 통한 자원 경쟁. 그런데 값비싼 신호가 상대 암컷이나 경쟁 상대인 수컷들에게 보내지는 메시지는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자원이 많거나 자신에게 많은 자원을 획득할 유전적 능력이 있다는 것이다. 만약 이 신호가 거짓이며 암컷이 이 위장 신호에 속아 짝짓기를 한다면 거기서 태어난 자식들의 생존율은 낮을 것이고 결국 이러한 거짓 신호는 진화 과정에서 도태될 것이다. 따라서 실제 자원 획득 능력을 보여주는 정직한 신호만이 진화적으로 작동한다. 수컷 공작의 경우 꼬리에 많은 무늬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과시행위를 많이 하는 수컷들이 혈액 수치로 볼 때 면역학적으로도 더 건강하다는 것이 밝혀졌다.
게다가 인위적으로 감염과 비슷한 염증 반응을 유도해 보면 전체적으로 과시 행위가 줄어드는데, 이때 꼬리의 무늬 개수가 많은 수컷들은 이러한 간염 반응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평상시와 비슷한 수준의 과시 행위를 유지한다. 이에 대한 연구 논문의 제목이 말하는 바와 같이 수컷 공작의 꼬리는 그야말로 정직한 신호인 것이다. 공작의 꼬리만큼 잘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칠면조의 부리 위에 달린 스누드라는 구조 역시 특별한 기능 없이 번식을 위한 신호로만 사용되는 장식물이다. 암컷 칠면조들이 짝짓기에서 이 스누드의 길이가 긴 수컷을 선호한다는 것이 관찰되었는데, 10여 년 후 수행된 유전자 수준의 연구에서 밝혀진 것은 스누드 길이가 긴 수컷들이 집단 내 다른 수컷들에 비해 면역학적으로 더 유리한 MHC 변이 조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었다. 1장에서 소개한 바와 같이 MHC는 다양한 병원균의 항원들과 결합해 면역 반응을 유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며, 그 변이의 종류에 따라 잘 대응할 수 있는 병원균의 종류가 다르다. 스누드가 긴 수컷들의 경우에는 집단 내에 흔한 변이와 함께 흔하지 않은 새로운 변이도 동시에 가지고 있었는데, 이는 집단 내에 주로 퍼지는 통상적인 병원균과 새로운 병원균에 대한 저항성을 모두 보유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런 수컷들은 면역 기능에 투자하는 대신 자원을 찾는 활동에 투자할 수 있으며, 이렇게 획득된 자원을 스누드의 성장에도 투자할 수 있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생존과 번식에 있어서 MHC의 다양성이 왜 중요한지는 1장에서 상세히 설명한 바 있다. 잘 기억이 안 나네요. MHC가 어쩌고 하는 게 1장에서 설명을 했다는데 전 기억이 안 납니다. 예. 기억이 안 나면 기억이 안 나는 대로 읽는 거예요. 이제는 무조건 기억해내야 되고 어디 시험 볼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논문을 한 편 써야 되긴 하지만 못 쓰면 말고 스트레스 받기 싫습니다. 자, 이와 같이 번식을 위한 경쟁은 필연적으로 자원 획득 경쟁으로 이어진다. 조금만 더 하고 저는 밥 먹으러 가야겠습니다. 오늘은 동태찌개를 해서 먹을 겁니다. 동태를 가공된 얼린 동태를 3kg이나 사놨기 때문에 빨리빨리 많이 먹어야 됩니다. 오늘 동태찌개를 맛있게 끓여서 먹을 예정입니다. 정견이와 같이. 자, 이와 같이 번식을 위한 경쟁은 필연적으로 자원 획득 경쟁으로 이어진다. 생태학에서는 생물들 간의 자원을 놓고 벌어지는 경쟁을 크게 간섭 경쟁과 착취 경쟁으로 분류한다. 간섭 경쟁이란 다른 개체들이 자신의 영역에 침범하거나 서식지 내의 자원에 접근하지 못하게 막으며 자원을 독점하는 경우다. 많은 조류들이 자신의 둥지 주변을 물리적으로 방어해 다른 새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이것이 간섭 경쟁의 대표적인 예다. 반면 착취 경쟁은 이러한 직접적인 상호작용은 없지만 일부 개체들이 제한된 자원을 선점함으로써 다른 개체들이 자원을 이용할 기회를 간접적으로 빼앗을 때 일어난다. 기본적으로 자연의 자원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착취 경쟁은 자연 곳곳에서 일어난다. 생태학에서
착취 경쟁의 대표적인 예로 언급되는 것이 높이 자라는 나무들이다. 나무들이 높이 자라는 이유는 우리에게 멋진 숲을 제공해 주기 위함이 아니라 옆에 있는 나무들과 경쟁해 위로 공간을 선점해야 이웃들이 만드는 그늘에 가려지지 않으면서 더 많은 햇빛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저는 이 얘기를 맨 처음에 듣고 원래 알고 있었던 내용인데 좀 놀랐어요, 사실은. 야, 저 평화로워 보이는 나무조차도 이렇게 경쟁을 하는구나. 살기 위해서 놀랐어요. 나무는 그러지 않았으면 싶었습니다, 사실은. 슬프더라고요. 예, 우리에게 그늘을 제공해주고 멋진 풍경을 만들어주는 나무들인데 이런 뭐랄까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었다니. 같은 강에서 물고기를 잡는 곰들 사이에서도 직접적인 간섭은 일어나지 않지만 유리한 장소를 선점하고 거기서 과도한 사냥을 하는 곰은 같은 강을 따라 더 아래쪽에 있는 다른 곰들에게 간접적인 손실을 끼친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많은 동물들이 차지하려는 유리한 위치는 다름 아닌 사회적 지위다. 주어진 자원의 양에 따라 경쟁이 심화되거나 완화되는 예를 침팬지와 보노보에서 찾을 수 있다. 고릴라는 침팬지가 있는 지역에서 발견되지만 보노보의 서식지에서는 발견되지 않기 때문에 보노보는 침팬지와 달리 먹이를 놓고 고릴라와 경쟁할 필요가 없고 서식지에 존재하는 온갖 먹이를 자유롭게 먹을 수 있다. 이것이 보노보 사회에 비해 침팬지 집단이 훨씬 더 폭력적인 이유 중 하나일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엘콘 퀸 주립대학의 늑대들은 여름이 되어 사슴들이 넓은 지역으로 퍼져 사냥이 어려워지면 폭력적 성향으로 돌아간다. 이 부분을 보면서 느끼는 건 예부터 전쟁이라는 건 자원을 위해서 전쟁이 인간 사회에서도 일어났죠. 가장 큰 이유, 전쟁의 가장 큰 이유가 자원 획득이라는 건데 이렇게 자원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자원이 이제 부족해지면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폭력적으로 된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 자원을 획득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고 그런 것이죠. 또 다른 형태도 있긴 있죠. 종교라든지 아니면 명예욕 이런 걸로도 전쟁이 일어나긴 하는데 종교 같은 경우는 십자가군 전쟁 이런 것도 이게 있을 거고 명예욕 같은 경우는 임진왜란 이런 게 명예욕이 크게 작용했던 게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되죠. 이 두 가지 형태의 생태학적 경쟁 양상은 인간의 경제에서도 고스란히 나타난다. 우선 간섭 경쟁은 새들이 자기 서식지를 지키는 것과 마찬가지로 특정 기업이 시장을 독점하고 다른 기업의 진입을 막는 행위로 드러난다. 베블론이 유한 계급론을 쓰던 배경은 소설가 마크 트웨인이 도금 시대라고 부른 1800년대 말부터 1900년대 초반의 미국 사회였다. 도금 시대, 골디드 에이지. 굉장히 이 표현은 통찰력 있는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도금 시대.
이는 겉만 도금되어 번지르르한 황폐한 자본주의 사회를 풍자하기 위해 사용된 말이었다. 석유 재벌 록펠러, 철강 재벌 카네기, 금융 재벌 JP 모건 등 강도 귀족이라고 불리던 탐욕스러운 자본가들이 판치던 이 시절, 수많은 이민자들과 농민들이 도시의 빈민으로 전락했고 거리에는 노숙자와 거린들이 넘쳐났으며 전염병이 창궐했다. 이 장에서 소개한 장티푸스 메리 이야기와 이민자들에 대한 혐오의 언어 역시 이 시대를 배경으로 한다. 강도 귀족들은 철도, 석유, 철강, 금융업에서 독점적 기업 연합인 트러스트를 만들어 생산, 제조, 유통, 판매 등 모든 영역을 장악했다. 각종 리베이트, 심지어 용역 깡패까지 동원한 이들 악덕 독점 행위는 용납되기 어려운 수준이었다. 그렇다고 도금 시대가 가고 혁신 시대가 도달한 지금이라고 기업들의 독점 본능이 사라진 것은 결코 아니다. 그쵸, 독점은 본능이죠. 사실 경쟁한다는 거는 괴로운 일이니까 독점하고 싶어 하겠죠. 1990년대 후반 마이크로소프트는 자신들의 운영 체계에 익스플로러를 통합해 판매하기 시작함으로써 브라우저 시장의 72%를 점유하던 넷스케이프를 제치고 시장을 독차지했고, 넷스케이프는 결국 매각되어 시장에서 퇴출되었다. 사실 이 문제로 마이크로소프트에 가해진 법적 제재 덕분에 IT계의 중심으로 성장한 것이 바로 구글인데, 아이러니하게도 최근에는 마이크로소프트가 구글에 대한 반독점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구글이 애플의 스마트폰 등에 구글의 검색 앱을 끼워놓도록 해 이익을 독점하고 다른 업체들과 경쟁이 불가능하도록 막았다는 것이다. 20년 전 마이크로소프트가 했던 것과 똑같은 행태다. 그런데 착취는 독점과 같이 눈에 띄는 물리적 간섭, 예를 들어 용역 깡패, 리베이트, 끼어 팔기 등 간섭을 통하지 않고 법적으로 정당한 방법으로 교묘하고 광범위하게 이루어진다. 생물들의 착취 경쟁에서 생긴 핵심은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는 것인데, 이는 인간 경제에서도 마찬가지다. 생산이 이루어질 수 있는 땅을 먼저 차지하고 거기서 발생하는 가치를 지대의 형태로 가져가는 행위가 바로 착취에 해당한다.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의 경제학 교수 마리아나 마추카토는 자신의 저서 가치의 모든 것에서 이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룬다. 마추카토 교수에 따르면 앞서 소개한 고전학파 경제학자들은 지대가 가치의 창조가 아닌 재분배에서 나온다는 것을 밝힘으로써 지대 이론을 개발하고 정교화했다. 지대라는 건 이제 렌트, 땅을 빌려주고 그 값을 받는 거죠. 애덤 스미스는 국부론에서 지대란 지주가 아무 노력도 없이 얻는 소득이며 이에 대한 과세는 경제에 아무런 해도 끼치지 않는다고 말했다. 지주는 토지를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가나 노동자가 가치를 생산하기 위해 토지를 이용하려고 할 때 사적 소유라는 권리를 통해 수익을 얻을 뿐이다. 진보와 빈곤으로 일약 세계적인 경제학자의 반열에 오르며 조지스트라는 경제학파의 사상을 만든 헨리 조지는 토지에서 발생하는 이익은 불로소득이고 따라서 사유화해서는 안되며 모두가 공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열렬한 조지스트였던 톨스토이가 직접 러시아어로 번역하기도 한
사회 문제의 경제학에서도 우리의 근본적인 실수는 토지를 사유재산으로 취급한 데 있다라며 지대 대부분을 징수할 수 있을 정도로 토지에 무겁게 과세함으로써 공동의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것은 모든 개혁 중에서도 가장 위대하고 근본적인 개혁이라고 주장했다.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예. 이 부동산이 모든 경제 문제의 근본이 되고 있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토지의 사유재산, 뭐 지금 사유재산을 막을 수는 없겠지만 더 높은 세금을 매기야 된다는 것에는 적극 찬성합니다. 지대 개념은 물리적인 땅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오늘날 지대는 주택이나 상가 건물 임대료에도 적용된다. 쉽게 말해 주택 월세는 거기에 사는 노동자의 월급을 착취하는 것이다. 그렇죠. 자본가들 역시 지대를 추구할 수 있다. 마르크스에 따르면 자본가는 공장이나 기계와 같은 생산 공간이나 수단을 선점한 후 노동자를 고용해 일을 시키는데 이때 노동자들의 생존과 생활에 필요한 부분, 즉 임금으로 지급되는 가치를 넘어서는 잉여 가치를 창출하도록 강제한다. 심지어 자본을 선점한 채 대출만 해주고 가만히 앉아 이자를 받는 것에서 시작해서 온갖 금융 기법을 도입한 새로운 형태의 착취 방법들도 개발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지대란 생산 공간, 땅, 공장, 상가, 건물 등 생산 수단, 기계, 자본 등 지대란 생산 공간, 생산 수단, 생산자 거주 공간을 선점함으로써 생산된 가치 가운데 일부 혹은 대부분을 불로소득의 형태로 착취해가는 것이다. 가치의 생산에 기여하지 않고 이득만 취한다는 것은 결국 누군가는 손실을 입는다는 것인데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 적나라하게 묘사된 것처럼 누군가에게는 그 손실이 자신의 목숨값을 넘어선다. 맞습니다. 이분이 아주 경제적인 통찰이 대단한데요. 생물학자인데 훌륭합니다. 이게 임대업이라는 거 사업 형태로 인정해 준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네, 임대업 뭐 어쩔 수 없이 사회적 그것을 사업의 형태로 인정한다고 할지라도 그에 대한 세금은 높게 책정을 해야 됩니다. 반드시. 왜냐하면 생산 이 지대 예? 렌트비는 곧 여기 책에서도 얘기하지만 얘기하지만 쉽게 말해 주택 월세는 거기에 사는 노동자의 월급을 착취하는 것이다. 맞죠? 지금 뭐 대학가 원룸 조그만 거 하나 얻는데도 뭐 몇십만 원씩 하잖아요. 40만 원, 50만 원 하잖아요. 한 달에 300만 원 벌기도 힘든 200 지금 최소임금이 뭐 220만 원 뭐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50만 원 빼면 100만 원, 120만 원, 150만 원, 100만 원, 15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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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150만
거의 4분의 1이에요. 먹고 쓰고 뭐 요즘에 또 현대사회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돈이 좀 많습니까? 결코 그렇게 이런 형태에서는 희망이 안 보이죠. 젊은 세대, 특히 젊은 세대로서는. 아니면 부가가치가 낮은, 한마디로 소득이 적은 업종을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절망적이죠. 자, 오늘 1시간이 좀 넘었는데요. 오늘 오디오북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디오북 재밌게 잘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오디오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밥을 먹으러 가야겠습니다. 목이 잠겼어요. 목이 잠겨서 목소리도 크게 안 나오고 또 윗집에서 지난번에 내려오고 나서는 이렇게 혼자 방송하는 것도 목소리를 크게 내기가 좀 조심스러워집니다. 예. 소리가 뭔가 중얼중얼 하는 소리가 제 옆집이나 윗집에 들릴 것만 같고, 그래서 큰 소리로 말하기가 좀 주저되는데요. 그래도 방송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낮은 목소리라도 방송을 계속해 나가도록 해야겠죠. 자, 지금 뭐 눈도 살살 감기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자, 저는 이제 밥을 먹으러 가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좋은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